안녕하세요. 보이스북 그남자 채널의 그남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군가와 나눈 대화는 어땠나요? 혹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괜히 마음이 무거워진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책은 빌리버튼 출판사에서 발행한 이상하님의 저서 끌리는 사람은 말투가 다르다입니다. 말투 하나만 바꿔도 관계가 달라지고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같이 어른의 대화에 대해 슬쩍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한 스푼, 따뜻함 한 스푼, 그리고 조금의 솔직함까지. 여러분의 말투가 오늘 조금 더 멋져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기대감을 품고 끌리는 사람은 말투가 다르다. 이 책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할 말만 하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런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급한 성격이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모든 일을 빨리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대화에서도 좀처럼 천천히가 없다. 이들은 말의 속도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타이밍도 빠르다. 상대의 말이 끝나면 내가 말을 하고 내 말이 끝나면 상대가 말하는 것이 보통의 대화 순서지만 이들은 이 타이밍이 보통 사람보다 조금 빠르다. 그래서 종종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심지어는 그래서 결론이 뭔데?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라는 표현으로 상대의 말을 아예 생략해 버리려 한다. 상대가 하려는 전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누구에게든 무례하게 느껴진다. 두 번째 특징은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할 말부터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과 상관없이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머릿속에서 준비한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해야 할 말이 머릿속에 딱 정해지면 더 이상 상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대화는 태도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상대의 말을 다 듣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화인데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기도 전에 내 말을 하면 대화의 결이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이기적인 대화의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말에 반대 의견을 표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다. 보통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이유는 상대의 말에 동의하거나 동조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싶기 때문이다. 동의와 동조는 대개 맞아, 내 말이 같은 짧은 추임새 형태로 잠깐씩 등장하지만 부정이나 거부는 반대되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려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의견을 길게 말하는 식으로 나타난다. 상대의 말을 충분히 다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도 되는데 나와 다른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유쾌한 일이 아니다 보니 말을 중간에 끊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세 가지로 구분짓기는 했지만 말을 습관적으로 끊는 사람은 이 세 가지 특성을 고루 가졌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 끊는 습관을 가진 사람을 전부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악의 없이 말 그대로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을 끊는 나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부정적인 기분을 전달하는지 이해하고 그 행동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습관이란 참으로 무서워서 몇 번의 노력을 하는 정도로는 고치기가 매우 힘들다.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말 끊지 말아야지. 끝까지 들어야지라고 생각하며 대화에 임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대화라도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해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의식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말을 끊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말을 끊는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좋은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대화해야 한다. 이때 토킹 필로우를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 토킹 필로우는 자꾸 말을 끊는 아내의 습관으로 고민하던 한 지인에게 내가 제안했던 방법이다. 지인의 아내는 말을 항상 중간에 끊는 버릇이 있었다. 싸울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습관처럼 지인의 말을 끊곤 했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도통 적응이 안 되었다고 한다. 그런 식으로 대화하다 보면 자기 뜻이 온전히 전달되지도 않을 뿐더러 무시당하는 기분까지 들어 그는 아내의 그 습관을 꼭 고쳐줬으면 했다.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그에게 나는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에서 보았던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 드라마에서는 한 가족이 소파에 둘러앉아 불편한 이야기를 하며 가족회의를 하고 있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작은 쿠션을 하나 준비해서 그 쿠션을 들고 있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다는 규칙을 세웠다. 쿠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즉 차례가 오지 않은 사람은 상대의 말을 무조건 끝까지 들어줘야 한다. 쿠션을 차례로 옆 사람에게 넘기며 모두가 마음껏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지인은 바로 작고 예쁜 쿠션을 하나 준비해 아내에게 건네며 이 방법에 대해 말해주었다고 한다. 그의 아내는 재밌겠다며 선뜻 응해주었다. 토킹 필로우는 곧바로 효과를 발휘했다. 그가 쿠션을 안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내는 평소와 다르게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 역시 아내가 쿠션을 안고 말하는 동안에는 절대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다. 얼마 전에 만난 그는 이제 쿠션이 없어도 서로의 말을 끊지 않게 되었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토킹 필로우는 사실 아메리카 원주민 이로코이족의 회의 방식에서 유래된 대화법이다. 이로코이족은 회의 때 막대기를 사용하여 발언권을 부여했고 다른 사람들은 경청하게 했다. 이때 쓰는 막대기를 토킹 스틱이라 한다. 고작 작은 쿠션이나 막대기 하나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체에 머릿속 의식을 투영하면 행동의 강제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의외로 효과가 좋다. 또 상대방은 누군가가 나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체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이유다. 꼭 쿠션이 아니어도 쉽게 손에 쥘 수 있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의미를 부여하며 사용하면 된다. 내 말을 툭 하면 끊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기 말을 하기 위해 남의 말을 끊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말을 끊는다는 건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부정하는 동시에 대화의 관계마저 단절시키는 행위다. 무심코 하는 나의 작은 습관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남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면 반드시 노력해서 고쳐야 한다. 우리는 감정이 없는 로봇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따뜻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상대의 질문에 왜로 되묻지 마라. 우리가 대화를 하는 여러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정보 교환이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나의 정보를 상대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상대의 정보를 알아내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다양하다. 그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 같은 심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일은 잘했는지,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 하고 있는지 등의 일상적인 행동들도 그 사람에 대한 정보에 속한다.
이런 정보 교환은 안부를 묻는 인사말처럼 쓰이기도 해서 우리는 빈번하게 누군가에게 이런 류의 질문을 던지며 산다. 밥 먹었어? 라고 물으면 응, 밥 먹었어. 혹은 아니, 아직 못 먹었어. 라는 대답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 대화의 흐름이다. 그런데 간혹 왜? 라고 되물으며 상대가 원하는 정보를 즉시 주지 않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언젠가 캠핑장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한 부자의 대화를 듣게 됐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 빵 준 거 다 먹었어? 하고 물었다. 그러자 아들이 왜? 라고 되물었다. 아버지는 먹었는지 궁금해서 라고 다시 물었고 아들은 그제서야 당연히 먹었지 라고 대답했다. 그 부자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두 사람이 매번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질문에 맞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고 왜? 라고 먼저 묻는 식으로 말이다. 보통 이런 대화는 궁금하니까 물어보지 라는 말이 나오고 난 뒤에야 일반적인 대화의 흐름으로 돌아가게 된다. 한마디씩 더하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왜라고 다시 되묻는 화법은 상대의 궁금증을 바로 해소해 줄 마음이 없음을 드러낸다. 원하는 것을 쉽게 주지 않겠다는 삐딱한 태도를 은근히 드러내는 셈이다. 그래서 질문을 한 사람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그대로 튕겨나와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이런 반응은 경우에 따라 비판적이고 공격적으로 느껴져서 불쾌한 기억으로 남기도 한다. 그래서 상대의 질문에 곧바로 왜? 라고 되묻는 것을 피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가끔 한두 번쯤 이 말투를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누군가와 갈등을 빚고 있다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왜? 라고 날선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상황에 따라 잠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모든 대화에서 습관처럼 되묻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습관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온 행동이라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무척 어렵다. 왜? 라고 되묻는 대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긴 시간 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을 것이다. 이 불편함은 쌓이고 쌓이다 결국엔 궁금하니까 물어보지. 별것도 아닌데 그냥 좀 말해주면 어디 덧나? 매번 왜 그래? 그 말투 좀 고쳐. 라는 말로 터져버린다. 나의 왜? 라는 한 음절의 말이 나의 소중한 사람의 불편함이 될 수 있다면 그가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기꺼이 알려주는 건 어떨까? 밥 먹었다고, 참 잘 잤다고, 일 잘했다고, 어디에서 누구와 무얼 하고 있다고 바로 대답해 주는 것이다. 만약 묻는 이유를 꼭 알아야겠다면 일단 대답을 먼저 한 뒤에 부드럽게 왜? 라고 물어보자. 상대의 궁금증도 해소시켜주고 나의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화의 순서다. 상대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정보를 주지 않는 대화는 나이를 물어보는 상황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네, 올해 45살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몇 살처럼 보여요? 라고 대받아치는 사람도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예전에는 몇 살처럼 보이냐는 질문을 자주 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나의 질문에 상대방이 곤란해하고 난처해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순간 대화 습관을 바로 고쳤다. 몇 살처럼 보이냐는 질문을 돌려받으면 도대체 몇 살처럼 보인다고 말해야 할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상대의 나이보다 최대한 어리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정답을 맞추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유일하게 나이만큼은 정답을 맞추는 게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
나이 맞추기 퀴즈를 일상에서 즐기는 소소한 재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난처하고 곤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내가 나이를 묻는 누군가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는 쪽으로 습관을 바꾼 이유도 그 누구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에 내 나이를 자랑하고 남의 나이를 존중하자라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나이를 밝히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된다. 누군가의 질문에 왜라고 질문으로 대받아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습관은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침묵은 누군가가 원하는 정보를 주지 않는 최고의 방패지만 소통을 위한 대화에서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최악의 태도다. 왜라고 되묻는 것은 침묵에 비하면 그나마 양반일 정도로 침묵은 나쁘다. 침묵은 단순히 상대의 물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질문하는 상대방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든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면 인격적으로 심한 상처를 입는다. 우리는 때때로 팬들에게 거만한 태도를 보여 문매를 맞은 유명인들의 뉴스를 접하곤 한다. 펜과 종이를 내밀며 사인을 요청하는 어린 팬에게 눈길 한 번,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갈 길을 가는 스타들에게 대중은 분노한다. 대중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인을 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다. 상대방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들의 태도 때문이다. 유명인도 사람이기에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는 사인을 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면 그 요청을 전부 받아줄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라도 한마디 했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침묵과 무반응이다. 부부, 친구, 연인, 가족 등 가까운 관계에서 나누는 대화에서도 침묵은 똑같이 나쁜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대화하는 사람들끼리 한 가지 원칙을 세우기를 권한다. 침묵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상대의 말을 진짜 못 들은 것이 아닌 이상 절대 침묵하지 않는다는 원칙 말이다. 설령 서로에게 화가 나서 관계가 냉랭해졌더라도 상대의 말에 대답은 해주기로 정해두는 것이다. 요즘 고민 있어? 라고 물어오는 사람에게 왜? 나 고민 있어 보여? 라고 퀴즈를 내지 말자. 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 침묵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의 존재감을 지켜주는 멋진 대화 상대가 될 것이다. 상대방에게 선택지를 주는 질문을 던진다. 업무에 몰두하고 있는 어느 평일 오후 갑자기 팀장님께서 말을 건넨다. 상화 씨,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돼?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별일은 없지만 주말 스케줄을 묻는 게 어딘가 쎄하다. 팀장님은 우리 회사에서 소문난 등산 많이 하기 때문이다. 등산을 가자고 하시는 거라면 적당한 핑계를 대고 바쁜 척을 해야 하는데 혹시 저번에 말씀하신 소개팅 때문이면 어떡하지?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어느 쪽에 걸어야 할지 고민이 된다. 그런데 팀장님의 온화한 표정을 보니 왠지 소개팅 쪽일 것 같다. 네 팀장님,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습니다. 아 그래? 잘됐네. 이번에 산 가는 거 어때? 자네 등산 장비 다 있지? 망했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만들어본 에피소드지만 직장 생활에서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러한 웃지 못한 경험들을 많이 하곤 한다. 친구와 만나 술을 마실 때도 가족들과 여행을 갈 때도 동료와 회의를 할 때도 우리는 항상 서로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이때 질문하는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그냥 질문부터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 위 에피소드의 팀장님처럼 친구야, 오늘 퇴근하고 약속 있어? 라고 말이다. 질문을 받은 사람이 일정이 있다면 나 퇴근하고 약속 있는데 왜? 라고 말할 것이고 일정이 없다면 나 퇴근하고 약속 없어. 왜? 라고 말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일정을 물어보는 이유가 궁금하기 마련이니 왜라고 반드시 물어보게 된다. 그러면 그제서야 퇴근 후에 별일 없으면 저녁이나 같이 먹으려고 했지 라고 질문의 목적을 밝힌다. 별일이 없어서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다면야 문제가 없지만 이미 약속이 있다고 밝힌 경우라면 상황이 조금 어색해진다. 일정을 묻는 이유를 확인하는 질문은 선약 때문에 함께 저녁을 먹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한 번 더 확인할 뿐이다. 그리고 때로는 제안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다른 사람과의 선약에 밀렸다는 서운함을 느끼게 만든다. 보통은 이런 순서로 대화를 나눈다. 이 순서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첫 대화를 살짝만 바꾸면 상대를 좀 더 배려하는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 친구야, 오늘 퇴근하고 별일 없으면 같이 저녁 먹을래? 라고 제안의 내용을 처음부터 밝히는 것이다. 이 대화가 상대에 대한 배려가 되는 이유는 바로 거절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시간은 되지만 피곤해서 혹은 기분이 별로여서 등의 이유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기 싫을 때가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미 별일 없는데 왜? 라고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버리면 그 순간부터 거절이 곤란해진다. 시간이 안 됨, 다른 일정이 있음 같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절의 이유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제안의 내용을 처음부터 밝혀서 상대가 거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보는 것은 어떨까? 거절하는 사람도 편하지만 거절을 당하는 쪽도 선약이 있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더불어 이런 대화 방식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횟수도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장점도 가진다. 감정적 측면에서 보나 효율적 측면에서 보나 사소하지만 분명 좋은 대화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상급자와 하급자, 연장자와 연소자 같이 거절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위계가 존재하는 관계에서 이것이 더욱 좋은 배려로 작용할 수 있다. 손 아랫사람과의 편안한 거절을 위해 손 윗사람이 먼저 용건을 밝혀주는 행동은 사소하지만 그 자체로 멋진 리더십이 되기도 한다. 이런 배려는 내 제안이 언제든지 거절당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사니까, 어른이니까 내 제안은 무조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닫힌 마음은 결국 이기적인 대화로 이어지고 그런 대화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다. 이 사람이 제안을 거절할 때마다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고 이 사람이 제안을 거절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로부터 제안을 받는 일 자체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의 소통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열린 마음은 배려의 대화로 이어지고 그런 대화들은 당신을 대화하기 좋은, 함께 대화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누군가를 배려하며 하는 대화는 비단 상대뿐 아니라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옳은 말이 아닌 좋은 말이 마음의 벽을 허문다. 친한 동생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그의 아내는 곧 출산을 앞둔 임산부로 그는 곧 아빠가 될 예정이었다. 동생은 이제 곧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난다는 설렘과 함께 그 힘들다는 육아를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컸다. 그래서 출산 과정에서 아빠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기가 태어나면 챙겨야 할 것들과 좋은 육아법은 무엇인지, 힘든 과정을 겪은 아내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책과 영상을 보며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다. 그렇게 준비가 계속될수록 걱정은 줄어들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났다. 그런데 하루는 자신보다 먼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친구들을 만났다. 그가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서 왠지 육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자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은 동시에 실소를 터뜨리며 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한다. 얘가 뭘 모르네? 야, 그게 될 것 같지? 우리가 다 이미 해봤잖아. 해보면 아는데 그거 마음처럼 절대 안 돼. 그 순간
동생은 신나서 열변을 토한 자기 모습이 민망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자신감은 사라졌으며 왠지 기분도 좋지 않았다.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자신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말로써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 수도 있고 한순간은 슬프게 만들 수도 있다. 힘을 내도록 응원을 해줄 수도 있으며 힘이 쭉 빠지도록 비난의 말을 던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상대의 감정이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내뱉는 말은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일상에서 별 생각 없이 던진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은 경험,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누구나 있지 않은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별 뜻 없이, 악의 없이 건네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뒤늦게 상대가 상처받았음을 깨닫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의 비의도성은 우리의 일상에서 의외로 자주 목격된다. 처음으로 맡게 된 프로젝트를 위해 의욕을 불태우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하 직원을 보며 상사가 말한다. 상원 씨, 그거 어차피 안 될 거야. 내가 예전에 해봤거든.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대충 해. 괜히 힘 빼지 말고. 어쩌면 이 상사는 현실성 없는 일에 매달리고 있는 부하 직원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좋은 의도와 반대로 그 말을 들은 부하 직원은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될 뿐이다. 안 되는 일인지도 모르고 괜히 들떠서 열심히 하려고 했구나. 상사들 눈에 내가 얼마나 웃기게 보였을까? 라는 자조 섞인 민망함과 동시에 자신의 노력이 성취로 이어질지 못할 거라는 아쉬움까지 느끼게 될 것이다. 결과도 모르고 헛수고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현실을 솔직하게 알려주는 말들이 의미가 있을 때도 있다. 그 프로젝트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중단시킬게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처럼 해도 안 될 그 일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말이다. 출산과 육아를 앞둔 예비 아빠의 자신감과 그 자신감에서 나온 활기찬 의욕을 바라보는 친구들 역시 그 모든 노력이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자신들은 겪어봤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상 해보면 잘 안 될 거라는 경험에서 나온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은 그 말은 친구의 의욕과 자신감을 사그라들게 만들었다. 당연히 친구들은 그런 나쁜 의도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같은 유치한 생각에서 한 말도 당연히 아닐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친구에게 앞으로 닥칠 힘든 시기에 대해 미리 솔직하게 말해줌으로써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려는 배려일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의도가 뭐든 그 말들이 친구의 자신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일은 가정에서도 흔히 일어난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식탁으로 가보자. 식사를 준비한 남자가 가족들에게 반찬을 권하며 말한다. 이 무말랭이 무침 한번 먹어봐. 근처 반찬 가게에서 샀는데 진짜 맛있어. 반찬을 맛본 가족들도 맛있다고 좋아한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맛있는 반찬을 먹였다는 사실에 뿌듯해진다. 그리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 정도면 직접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맛있지? 내일 시장에서 무말랭이 좀 사다가 내가 더 맛있게 무쳐줄게. 그 말을 들은 아내와 아들이 한마디 한다. 됐어. 그냥 사다 먹어. 귀찮게 뭐하러 그래. 아빠, 반찬 가게 사장님은 전문가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아빠가 해서는 이런 맛 안 날걸요? 그런가? 하긴. 그럼 다음에 또 사올게. 가족들의 말을 들은 남자는 풀이 죽는다. 괜히 머쓱해져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답했지만 못내 서운하다. 되돌릴 수 없는 출산과 육아, 어쨌든 결과를 봐야 하는 프로젝트처럼 누군가가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 대신 배려를 담은 응원의 말을 건네주는 게 어떨까?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에게 내가 해보니까 힘들긴 하더라고. 그런데 너는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 성격도 꼼꼼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보자. 프로젝트가 열심인 부하 직원에게 힘든 프로젝트 하느라고 수고가 많네. 잘 될 거니까 열심히 하고 혹시나 내가 도움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라고 말해보자.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 의욕을 보이는 사람에게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기분 좋은 응원의 말을 건네는 것이다. 가족들을 먹일 생각으로 야심차게 요리를 계획하는 남편에게 진짜? 자기가 해주면 더 맛있지 라고 응원을 건네자. 사소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열정을 단단하게 지켜주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때로는 말에도 포장이 필요하다. 소통 강연에서 한 부부가 서로의 대화법이 너무 다르다며 고민을 들려준 일이 있었다.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말투가 너무 차갑게 변했다고 토로하고 있었고, 아내는 자기가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대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는 입장이었다. 서로 어떻게 대화하느냐고 묻자 그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눈다고 말했다. 여보, 나 이거 하나 사도 돼? 안 돼. 쓸데없는데 한눈 팔지 말고 빨리 오기나 해. 여보, 나 마트 왔는데 혹시 집에 우유 남았어?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도 밖에 있는데. 엄마, 뭐 간식 먹을 거 없어요? 없어. 간식은 무슨 간식이야. 이따가 밥 먹어야 되는데. 자기야, 오늘 주말인데 청소할까? 싫어. 피곤해 죽겠는데 뭔 청소야. 하려면 자기가 해. 남편은 이런 아내의 말투가 찬바람이 쌩쌩 불다 못해 날카로운 말투로 느껴진다며 좀 더 부드럽게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곧 아내의 반박이 이어졌다. 아니, 없어서 없다고 하고 몰라서 모른다고 하고 싫어서 싫다고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죠? 전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의 그 시무룩한 표정이 나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을 예쁘고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왠지 듣기 싫고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다. 쟤는 꼭 말을 저런 식으로 하더라.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 말이다. 대화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소리, 말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다. 사용하는 단어, 목소리의 크기, 말투, 말을 내뱉을 때의 자세와 동작, 그리고 표정 등이 모두 대화의 구성 요소에 들어간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이런 사소한 요소들로 인해 대화 상대의 기분이 결정된다. 대화의 여러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나의 말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요소들은 부정이나 거절, 반려 같은 반갑지 않은 내용을 전달할 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쿠션 대화가 필요하다. 딱딱한 의자 위에 푹신한 쿠션을 놓아 편안하게 만들듯이 대화에서도 불편한 말을 할 때 부드러운 단어와 말투를 사용하여 상대방이 느끼는 불쾌감을 줄일 수 있다. 사실 쿠션 대화는 서비스업에서 특히 강조되는 대화 방법이다.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 순간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때 거절당하는 고객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완곡한 표현을 써서 부드러운 말투로 전달해야 한다. 그건 안 됩니다. 보다는 죄송하지만 회사 규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가 그 제품은 없어요. 보다는 죄송하지만 그 제품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시죠? 보다는 실례지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덜 불쾌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쿠션 대화가 비효율적이라고도 한다. 그냥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걸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쪽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단답형의 대답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이를 불쾌하게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사람의 감정은 아주 단순한 이유로도 시시각각 변한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느끼는 이 감정의 차이는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의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1976년 자신의 저서 문화를 넘어서에서 고맥락과 저맥락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 개념을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의사소통에서 맥락의 중요도가 높은 문화가 있고 낮은 문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고맥락 문화에서는
의사소통 시 언어가 가진 의미 이외에 상황이나 관계에 따른 암묵적인 숨은 의미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화 앞뒤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더라도 표정이나 말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고맥락 문화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더 편안하게 느끼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저맥락 문화에서는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로 드러나는 명확한 메시지와 직접적인 표현을 더 선호한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분명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하는 대화를 예로 들어보자. 성화 씨, 이번 계약 진행하느라고 힘들었죠? 수고했어요. 다 너무 좋았는데 조금만 더 디테일에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가 부드럽고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고맥락 문화의 대화라면, 상화 씨, 이번 계약 진행하느라고 힘들었죠? 수고했어요. 근데 경조서 쓸 때 항목을 너무 광범위하게 넣었어요. 항목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항목별로 설명을 추가하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가 문제의 조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저맥락 문화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화와 연결지어 정리하자면, 고맥락 문화권의 사람들은 저맥락 문화에서 쓰는 의사소통 방식, 즉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 직접적인 사실의 가감없는 전달, 모호함을 최소화한 논리 기반의 대화를 낯설고 불편하게 느낀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고맥락 문화권 국가 중 하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완곡한 의사소통을 선호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는 대화를 하려면 안 돼, 없어, 몰라, 싫어 같은 말들이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내 의견이나 상황을 사실대로 전달했을 뿐인데 불쾌함을 느낀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때로 논리보다 현실이 중요한 순간이 있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기분이 정반대인 경우도 있는 법이다. 집에 우유가 남았냐고 묻는 남편에게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가 아니라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이따가 집에 가서 확인해 볼게.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간식이 없냐고 묻는 아이에게 없어, 간식은 무슨 간식이야. 이따가 밥 먹어야 되는데. 가 아니라 어쩌지? 간식이 뚝 떨어졌는데 배고파? 밥 일찍 먹을까?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상처 주지 않는 대화를 하는 법은 간단하다. 단호하게 단어만 짧게 말하지 말고 부드러운 단어를 써서 조금 길게 말하면 된다. 한마디면 될 걸 쓸데없이 길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몇 마디를 조금 더 붙이는 대화에 효율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너무 삭막하지 않은가? 내가 하는 약간의 배려로 소중한 사람의 기분을 지켜줄 수 있다면 충분히 즐겁게 바꿀 수 있는 대화 습관이다. 이런 쿠셔너를 쓰는 것이 단지 상대의 기분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단칼에 자르는 듯한 단호한 표현은 상대에게 자신의 제안이 거부당했다는 불쾌함은 물론 더 이상 대화의 여지가 없다는 느낌까지 준다. 결국 그런 식으로 계속 말하다 보면 소통이 되지 않는, 소통하기 싫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만다. 매번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부탁하지 않을 것이며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어들고 관계는 슬금슬금 멀어진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도 명령보다는 부탁의 말을 쓰는 것이 좋다. 아들 창문 열어 보다는 아들 창문 좀 열어줄 수 있어? 라는 말이, 여보 분리수거 좀 하고 와 보다는 여보 이거 분리수거 해줄 수 있어? 라는 말이 상대의 기분을 배려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말이다. 명령하는 말을 부탁하는 말로 바꾸는 순간 상대방은 누군가의 명령에 억지로 따르는 사람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자발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된다. 누구나 후자 쪽의 사람이 됐을 때 기분 좋은 법이다. 이처럼 내가 쓰는 말은 곧 한 사람의 존재를 결정한다. 실제로 좋은 소통을 하는 화목한 가족들은 부모와 아이들이 서로에게 조금은 길고 부드러운 부탁의 말을 습관처럼 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지금 입속에
상대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날카로운 칼 같은 말을 머금고 있는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부드럽고 푹신한 쿠션 같은 말을 머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재능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말, 네가 공짜로 좀 해줘라. 사람은 누구나 내가 가진 것을 무시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한다. 존중은 사전적으로 높이어 귀중하게 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존중은 주고받는 것이다.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나도 존중받을 수 있고, 존중받아 본 사람이 또 남을 존중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존중해야 할 대상에는 비단 외모나 취향, 성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기술도 포함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언젠가 한 모임 자리에서 만나 인연이 된 지인이 있었다. 그는 안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늘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로 나를 대해주었고, 내가 하는 강의들에 대해 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며 항상 좋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강의 제안을 해왔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모임에서 매너에 대한 강의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였다.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건 강사에게는 늘 반가운 일이다. 강사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할 거고요. 참석 인원은 몇 명이고요. 강의 내용은 비즈니스 매너로 2시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얼굴 가득 사람 좋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강사님, 이거 당연히 재능 기부로 해주실 거죠? 그 순간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때 내 마음이 식은 이유는 결코 돈 때문이 아니었다. 어차피 큰 돈이 오고 갈 규모의 강의가 아니라는 것쯤은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너무도 당연하게 재능 기부라니. 이 사람에게는 내 강의가 사람 좋은 웃음 한 번이면 얻어낼 수 있는 정도의 강의인 걸까? 이 사람에게는 나라는 사람이 재능을 기부해달라는 부탁을 스스럼 없이 해도 되는 강사인 걸까? 나와 내 강의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불쾌해졌고, 이런 대우를 받는 내 처지가 조금은 슬퍼졌다. 이런 종류의 불쾌감을 느껴본 사람이 어디 나 하나뿐일까?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고 모든 직업에는 고유의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누구나 나름의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곧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한 번쯤은 이 불쾌감을 경험해 봤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내가 잘 아는 한 그래픽 디자이너도 10년 넘게 디자이너로 일하며 이런 공짜 부탁들을 거절하는데 도가 텄다고 말해주었다. 부탁의 종류도 다양해서 갑자기 포토샵으로 뭘 만들어달라고 한다거나 밑도 끝도 없이 간단한 로고 혹은 명함을 디자인해달라고 하는 등 디자이너가 가진 전문 분야는 깡그리 무시한 채 이런 부탁들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고 했다. 그는 창의적인 감각을 잃지 않는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작업물과 일에 대해 늘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런 부탁들을 받을 때면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디자이너가 됐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미술을 전공한 사람에게 자기 얼굴을 그려달라고 하고 자동차 정비 전문가에게 자신의 차를 점검해달라고 하고 뮤지컬을 전공한 사람에게 노래 한 곡 해달라고 하는 것 등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의 재능을 자신의 위해 써달라고 당연한 듯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우리 사이에 같은 친분을 강조하는 말이나 넌 이거 금방 하잖아 라는 상대가 가진 기술 자체를 쉽게 생각하는 경솔한 표현들을 요구의 근거로 사용한다. 심지어는 혹시 해줄 수 있을까? 라고 묻지 않고 그냥 좀 해주라. 당연히 해줄 거지? 해주는 걸로 할게. 라고 아예 기정사실화시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런 말은 상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상황을 조성해 쉽게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겠지만 요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이 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상대의 재능과 기술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자. 그리고 철저히 존중하는 표현을 쓰자. 이에 관해 한 방송에서 이윤복 셰프가 친분이 있는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과의 일화를 들려준 적이 있다. 두 사람은 종종 함께 낚시를 다닌다고 했다. 보통 유명한 요리사와 함께 있으면 잡은 물고기로 맛있는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할 법도 한데 그는 낚시하러 와서까지 셰프님께 요리를 해달라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말하며 요리를 하지 마시라고 말했단다. 뛰어난 요리 실력을 가진 사람이 나와 절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요리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재능을 함부로 여기지 않으며 존중해주는 멋진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말을 절대로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말길 바란다. 당연히 가까이 있는 사람의 재능이나 기술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그럴 때는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다만 도움을 받는 과정에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존중은 상대의 재능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당연히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야? 라는 태도를 보이면 설령 도움을 주는 쪽에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분이 상하기 마련이다. 자신의 재능을 공짜로 얻으려는 사람은 얄미울 수밖에 없다. 반대로 부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기쁜 마음으로 대가 없이 도와줄 마음이 있다. 내 재능이 인정받고 존중받았다는 기쁨을 느낀 것으로 이미 충분히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말에도 존중을 담아야 한다. 당연히 도와줄 거지? 꼭 해줘야 돼. 해주는 걸로 알게. 같은 표현들은 상대로 하여금 거절하기 어렵게 만든다. 결과가 정해져 있는 닫힌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때 거절을 하면 당연히 도와주기로 결정된 일을 뒤집어버리는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혹시 시간이 되면 도와줄 수 있어? 같은 말이 더 좋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내 사정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상대의 사정을 고려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열린 질문으로 요청하면 상대는 수락과 거절을 편안한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능이 필요해 부탁을 하는 것이지 지시하는 게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한 도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할 이유는 없다. 재능이나 기술을 가졌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맞다. 베푼다고 그 재능이나 기술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이니까. 하지만 베풀지 말지는 어디까지나 재능을 가진 사람의 권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재능 기부라는 말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기술과 재능을 나누어 주는 것이 말 그대로 재능 기부다.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행위를 거절하면 너는 나쁜 사람이다. 라는 식의 태도는 좋지 않다. 재능을 기부해 줄 수 있는지 정중히 부탁하는 것. 상대가 거부했을 때 그 결정을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수락했을 때 당연함이 아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재능 기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살다 보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리고 기꺼이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능력자들 역시 당신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 당신의 태도에 따라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재능에 대한 존중은 남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어떤 상황에서든 좋지 않은 말, 비교. 본가에 다녀온 이 씨는 결국 또 한바탕 말싸움을 하고선 집을 나왔다. 본가에 가서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마다 매번 이런 식이다. 그가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 다투는 결정적인 이유는 항상 다른 집 자식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부모님의 화법 때문이다. 물론 부모님은 서운한 마음에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빠듯한 형편 탓에 넉넉하게 뭘 사드리지도 못하고
살갑지 않은 성격 탓에 자주 안부 전화를 하는 정서적 효도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더 바라는 점이 있을 수 있고 자식이 그 바람에 미치지 못하면 서운함을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운함을 전달하는 그 표현이 늘 문제다. 아유, 내 친구는 이번에 자식들이 해외여행을 보내줬더라. 옆집 김 여사네 아들은 진작에 결혼해서 벌써 손주를 둘이나 안겨줬는데 다른 집 자식들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다던데. 이런 비교를 당하면 그는 죄송한 마음이 들다가도 화가 나서 버럭하게 된다. 내 친구는 부모님 이번에 아파트 하나 해주고 다른 친구는 차 한 대 사줬대요. 저도 이런 거 다 말씀드려요? 그제서야 어색하게 대화가 마무리되지만 이미 감정은 서로 상할 대로 상한 상태다. 이 씨는 정말 궁금하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만 하시지 왜 꼭 비교를 하시는 걸까? 남들은 본가에 가면 부모님과 즐겁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안하게 쉬고 온다던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하는 거지?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깜짝 놀란다. 아, 잠깐. 나도 지금 비교한 건가? 오늘날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학창 시절에는 수많은 수험생들과 성적으로 경쟁해야 하고 좁디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서도 치열한 경쟁은 필수다. 그 경쟁에서 승리에 입사한 뒤에도 제한된 승진의 기회를 잡기 위해 동료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업계에서의 성과를 위해 라이벌 회사와 끝없이 경쟁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하다못해 동네에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더라도 근처 카페들과 경쟁을 해야 살아남는다. 일상에서도 삶은 경쟁의 연속이다. 아이를 유치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수많은 학부모와 경쟁해야 하고 한정판 제품을 사기 위해 수많은 수집가들을 제치고 오픈런에 성공해야 한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승객들과 알게 모르게 눈치 싸움을 한다. 이렇듯 세상을 사는 데 있어 타인과의 경쟁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래서 경쟁이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쟁이 절대 즐거운 일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경쟁은 힘들고 괴롭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누가 더 나은 판단과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쟁은 반드시 비교를 동반한다.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곧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스트레스인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대화에서 비교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비교가 나쁘다는 것쯤은 누구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의 말을 쓰기 때문이다. 상대의 잘못을 탓하고 서운함을 쏟아내는 말다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비교의 말을 하고는 한다. 다른 집 남편은, 다른 집 아내는, 다른 집 자식은, 다른 집 부모는. 같은 말이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흔히 쓰는 대표적인 비교의 말이다. 비교를 하는 목적은 누군가의 잘못을 더 부각시키고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내가 하는 지적과 비난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 목적이 달성되어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게 된다면 아주 다행이겠지만 대개는 목적과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온다.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잘잘못과는 별개로 불쾌하기 때문이다. 설령 자신의 잘못으로 미안한 감정이 들다가도 비교를 당하면 미안한 마음이 사라진다. 당연히 이렇게 감정이 틀어지면 싸움만 더 커질 뿐이다. 그러므로 상대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반성을 얻어내기 위해 비교의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다. 당신의 말다툼에서 남들과의 비교를 철저히 빼자. 상대의 행동에서 뭐가 서운한지만 말하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만 이야기하자. 특히 가족이나 친구 등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과의 다툼에서는 절대 마음의 상처를 남기면 안 된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쓰는 비교의 말은 그것이 나쁜 대화 습관이라는 걸 누구나 알기에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쉽게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좋은 상황에서의 비교는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지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고치기가 더욱 어렵다. 남들과의 비교는 서로 싸울 때뿐만 아니라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도 종종 사용된다.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사실이 있으니 아무리 좋은 분위기였다고 해도 비교의 말은 언제나 나쁜 쪽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비교는 잘못을 부각시키기보다 탁월함을 희석시킨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돌아온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활기찬 목소리로 말한다. 엄마 아빠, 나 이번에 성적 엄청 올랐어요. 혹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한 부모에게 엄마 아빠, 저 혼자 밥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해놨어요 라고 신나게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부모는 잘했어 우리 아들, 너무 멋지다, 최고야, 고마워 라고 말한다. 아주 정상적이며 좋은 대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들, 남들도 다 그 정도는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좋은 상황에서도 굳이 남들과 비교를 하는 것이다. 여보, 나 요즘 좀 잘하고 있지 않아? 일도 열심히 하고 육아도 잘하고 있잖아. 그렇지? 라고 말하는 배우자에게 내 친구 배우자들도 다 그 정도는 해 라고 말하는 것. 딸, 김치 담가놨으니까 시간 될 때 와서 가져가. 때마다 맛있는 김치 챙겨주니까 고맙지? 라고 말하는 엄마에게 엄마, 내 친구 엄마들도 다 자식들 김치 챙겨줘. 새삼스럽게 고맙기는 이라고 말하는 것. 모두 비교의 말들을 사용한 대화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뿌듯한 순간이 있다.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큰 칭찬을 바란다기보다 그저 잘했어, 고마워 같은 인정의 말 한마디가 듣고 싶을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남들도 당신만큼 잘하고 있다는 비교의 말은 그 사람이 한 좋은 행동을 특별할 것 없는 누구나 하는 행동으로 만들어버린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좋은 행동을 특별히 좋을 것 없는 행동으로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의 칭찬에서 남들과의 비교를 철저히 빼자. 상대가 잘한 일에만 집중하여 온전히 칭찬하고 충분히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자. 더 잘난 사람과의 비교는 듣는 사람에게도 말하는 사람에게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세히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복잡한 의도를 하나하나 생각해가며 비교의 말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별뜻 없이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부른다. 비교하는 대화가 습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쁠 때나 좋을 때나 습관적으로 비교의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맞는 말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혼잣말이 아닌 타인과 말을 주고받는 대화에서는 내가 기대하는 상대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곧 말을 하는 이유가 된다. 이를테면 배고프다라는 말에는 밥 먹자라는 말이, 너무 피곤해라는 말에는 얼른 쉬어라는 말이 말한 사람의 의도에 맞는 자연스러운 대답이다. 일상의 모든 대화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가끔은 상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대답으로 갈등이 야기되거나 증폭되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리고 한 번쯤은 말해봤을 법한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다. 이 표현은 안면이 없는 낯선 사람끼리가 아니라 부부나 연인 사이, 그리고 부모 자식이나 형제 자매 사이처럼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낸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자주 쓰인다. 이런 갈등은 이제 막 육아를 시작한 부부들에게서 많이 일어난다. 아이가 태어나 이제 막 육아를 시작한 부부들이 초반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몸과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는데 이 시기에 정신적으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같이 키우는 배우자에게 힘듦을 토로하고 싶어서 힘들다고 말했을 뿐인데 자기 많이 힘들지, 고생이 많아 라고 말해주기는커녕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같은 말을 듣거나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따뜻한 말을 기대했던 배우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너지면서 화가 치밀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네가 나만큼 힘들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같은 반응이 이어지면서 처음 바랐던 이해와 위로가 가득한 대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버리고 만다.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도 힘들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 표현은 대화 자체만 놓고 보면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 측면에서 보면 매우 좋지 않은 대화 습관이다. 이 의도와 타이밍에 맞는 적절한 대답을 해야 좋은 대화가 되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먼저 나 힘들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한다. 힘들다는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도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힘듦을 해결해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고 두 번째는 그저 들어주고 알아달라는 정서적인 공감이다.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거나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상대에게 힘들다고 말하는 경우가 바로 후자의 의도를 갖고 말하는 경우다. 때로는 상대가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그래서 고통이 덜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이런 목적으로 힘들다는 말을 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면 대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된다. 나 너무 힘들어 라는 말에 나도 뭐 어떡하라고 라고 대답한다거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처럼 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춘 반응이 대표적이다. 그런 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같은 말이나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처럼 시시비비를 가리는 반응들도 있다. 뾰족한 해결 방법이 당장 떠오르지 않으니 근데 나도 힘들어 라는 날선말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면 공감해 주기를 바라며 말했던 사람은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뒤늦게 자신의 의도를 표현한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기 시작한 후다. 그래서 공감을 표현하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겠네. 라는 말로 가장 먼저 상대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인정해 주자. 그리고 더 나아가 공감을 넣어 힘들 텐데 잘해줘서 고마워. 라는 말로 고마움을 때로는 힘들었을 텐데 더 신경 못 써서 미안해. 라는 말로 미안함을 표현해 주자.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을지도 모를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든든한 위로와 응원이 될 것이다. 반대로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상대를 배려하며 말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말하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힘들다. 알려주지 않고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일지도 모른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의도를 밝히는 게 별것 아니지만 큰 배려가 된다. 자기야, 내가 너무 힘든데 혹시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말이나 자기야, 내가 너무 힘든데 그냥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 라는 말로 상대에게 어떤 반응을 원하는지 알려주자. 상대는 조금 더 편안하고 차분하게 당신의 말을 들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기대하는 대답을 들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려운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배려의 핵심임을 기억하자. 갓난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아이 때문에 진땀을 흘린 적이 많을 것이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왜 우는지도 불분명한 그 울음. 나 역시 이제 막 육아를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게 미숙한 초보 아빠였던지라 아이가 울면 당황하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달래서 울음을 그치게 한다는 일념으로 아이가 평소에 좋아했던 인형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들어 아이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하지만 매번 좋아하는 인형을 눈앞에서 흔드는 내 행동은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그 이유를 육아가 조금 익숙해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엉엉 우는 아이를 잘 관찰해보면 눈을 질끈 감고 운다. 눈을 꽉 감고 있는 아이 앞에서 인형을 흔들어봤자 애초에 보이지를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일까? 그랬다. 장난감은 눈을 뜨고 있을 때 흔들어야 했던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아이가 울 때는 눈앞에서 인형을 흔들기보단 쓰다듬기나 안아주기 같은 촉감으로 아이를 달래고
귀 근처에 평소에 즐겨 듣던 동요를 조금 크게 틀어 시각이 아닌 청각으로 안정감을 주려 노력했다. 이런 방법으로 아이가 진정을 하고 질끈 감은 눈을 뜨게 되면 그때 좋아하는 인형을 눈앞에서 흔들어 주었다. 그러면 아이는 비로소 울음을 그쳤다. 적절한 방법을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아이를 달랠 때처럼 말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도 힘들어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왜 없을까? 상대가 힘든 것도 알겠지만 나도 힘들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힘들다는 상대방의 말에 곧바로 나도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우는 아이 앞에서 인형을 흔드는 일과 같다.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의 고통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 상대방에게 나도 힘들다라고 말하고 싶더라도 일단 상대의 말에 온전히 공감해주는 대답을 해보자. 그리고 상대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충분히 그 이야기를 들어주자. 그렇게 그 대화가 잘 마무리되고 상대의 마음이 진정된 후에 그때 나의 괴로움을 얘기해도 늦지 않다. 우는 아이가 질끈 감은 눈을 뜰 때까지 다독이며 기다려주는 것처럼 말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여유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상대의 힘듦도 잘 들어주고 나의 힘듦도 잘 전달하는 최고의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대화를 하는 멋진 당신에게 사람들은 무척 고마워할 것이다. 때로는 잘잘못을 따지는 논리가 아니라 인정과 공감이 인간관계를 더 멋지고 더 풍요롭게 만든다. 왜 마음과 다른 말을 해서 상처를 줄까?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인 남자아이가 친구들과 잘 놀고 있는 또래 여자애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고 있다. 괜히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치기도 하고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뺏기도 한다. 하지 말라는 말에 내 맘인데 라며 놀려댄다. 결국 참다 못한 여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너 진짜 나빠! 라고 소리친다. 그리고 이내 등을 돌려 저 멀리 가버린다. 그 순간 시종일관 장난스럽게 웃던 남자아이의 표정이 침울해진다. 재밌는 장난이 끝나서가 아니다. 사실 소녀는 소녀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알지 못했던 학창시절에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괜히 시비를 걸고 괴롭혔던 경험. 결국 그 사람은 내 곁에서 멀어지고 나와 달리 좋아하는 마음을 멋지게 고백한 다른 경쟁자의 차지가 되었던 그 쓰라린 경험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믿는다. 내 눈으로 직접 본 것, 내 귀로 직접 들은 것만 사실로 여긴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고 여기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직접 얻은 정보는 무엇보다 직관적이고 믿음직스럽기 때문이다. 유명 가수의 감동적인 콘서트 영상을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울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간접 경험이라고 해도 직접 경험한 것보다는 좋을 수 없다. 뭐든지 간접보다는 직접이 더 와닿고 더 명확하다.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쓰는 말도 그래야 한다. 말은 보이지 않는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도구로서의 말은 직관적이고 직접적이며 나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때 말이 가진 기능을 가장 알맞게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는 마음과 정반대의 말을 쓰는 경우가 많다. 언젠가 놀이터에서 한 여자아이가 덤벙대며 놀다가 크게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 그러자 어디선가 바람처럼 달려나온 아버지가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잔소리를 했다. 아휴, 너 왜 항상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칠칠맞게. 넘어진 아이에게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잔소리부터 하는 모습을 보니 아이가 덤벙대다 넘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닌 모양이었다.
제발 조심 좀 해. 너 그 덜렁거리는 성격 언제 고칠래? 물론 넘어져서 다친 딸을 보는 아빠의 마음은 안타깝고 속상할 것이다. 빛의 속도로 달려나와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만 봐도 아이를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봤는지 알 수 있었다. 통증이 오래가지는 않을지, 흉터가 남지는 않을지 왜 걱정이 안 되겠는가. 이 모든 감정은 딸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그 좋은 마음과 달리 정작 딸의 귀에 들리는 것은 아빠의 나쁜 말이다. 조심 좀 하지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냐라며 부주의를 비난하고 부드러운 말투가 아닌 다그치는 말투로 속상해서 그래 속상해서 라고 말한다. 마음과 정확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사람은 없다. 조심 좀 하지라는 말은 되돌릴 수 없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뒤늦은 지적이다. 가뜩이나 원치 않게 다치는 바람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 하나를 더해줄 뿐이다. 걱정스러운 마음은 그 마음 그대로 걱정하는 말로 전하는 게 더 좋다. 아유, 우리 딸 많이 아프지? 괜찮아. 연고 바르고 밴드 붙이면 괜찮을 거야. 처럼 말이다. 마찬가지로 조심 좀 하지라는 다그침은 다친 직후에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하는 게 조심성을 기르는 데는 더 나은 방법이다.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한 무리의 친구들이 정기적으로 여행을 다닌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유독 꼼꼼하고 부지런해서 여행 갈 때마다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음식들과 물건들을 매번 챙겨온다. 물론 아무리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해도 매번 신경 써서 물건들을 챙기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서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친구들 역시 그의 준비성과 배려를 향해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한 친구만 고맙다는 말은커녕 매번 싫은 소리만 한다. 야, 뭐하러 이렇게까지 싸웠어?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 이런 거 없어도 잘만 먹는데 다음부터 하지 마. 반복되는 부정적인 반응에 참다 못한 그가 한마디 한다. 나는 그냥 너희들 먹고 쓰라고 챙겨온 건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서운하게. 그러자 친구가 놀라 대답한다. 아니, 나는 그냥 미안해서 그런 거지. 나는 못 챙겨오는데 네가 맨날 고생하니까. 이 대화에서도 마음과 말이 전혀 다르다. 친구는 미안한 마음을 일종의 비난과 부정으로 표현한 것이다. 고마운 마음을 반대로 돌려 말하지 말고 네 덕에 맨날 우리가 편하게 잘 놀고 온다. 항상 고마워. 너 다음 달 회비 깎아줄게. 라고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명확하게 전달해보면 어떨까? 마음과는 반대로 말하며 나의 본심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기대도 없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때때로 마음에도 없는 소리는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 상대방에게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음에도 마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다. 내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상대방은 자기가 들은 대로 행동하지만 결국 그 행동에 대해 억울하게 혼나게 된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제왕절개 수술로 예쁜 아기를 낳은 아내와 그 아내를 옆에서 간호하는 남편이 있다. 아내는 수술 후 며칠 동안 거동이 힘들고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 반면에 남편은 밤이 되면 피곤이 몰려와 잠이 쏟아진다. 하지만 아파하는 아내가 옆에 있어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다.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잠을 참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말한다. 자기야, 나 괜찮으니까 그냥 자. 그 말에 남편은 반갑게 대답한다. 아, 진짜? 그럼 나 눈 좀 붙일게. 남편은 곧바로 깊은 잠에 빠진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아내가 남편을 째려보고 있다. 흥, 코까지 골면서 아주 잘 자더라. 난 아파서 한숨도 못 잤는데 잠이 왔어? 아내의 반응에 남편은 어리둥절하다. 아니, 자기가 괜찮다고 해서 잔 건데. 그러자 답답하다는 듯 아내가 앙칼지게 한마디를 던진다. 잘한다고 진짜 자냐? 코미디 프로그램의 단골 소재로 쓰이는 이러한 대화는 과장된 모습으로 연출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 하라고 해서, 해도 된다고 해서 했을 뿐인데
나중에 했다고 혼나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억울하게 혼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무척 고맙다. 바라는 바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말해주자. 아쉽고 서운하기는 해도 적어도 내가 말한 그대로의 행동에 대해서는 싫은 소리를 하지 말자. 함께 밤을 지새워주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말하자. 분명 원하는 것이 있는데 없다고 말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이다. 물론 심각하고 나쁜 종류의 거짓말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말임에는 틀림없으니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관계에 좋다. 옛말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마음이 통하는 사이라는 의미와 함께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말이다. 하지만 더 좋은 소통을 위해서는 듣는 사람의 센스에 말하는 사람의 센스도 더해져야 한다. 듣는 사람이 잘 들어주길 기대하기보다 말하는 사람이 애초에 정확하게 원하는 바를 이야기함으로써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야 하지 않을까? 불확실한 기대가 아닌 확실한 이해가 동반된 말을 할 때 진정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 개떡은 개떡이라고, 찰떡은 찰떡이라고 말하는 멋진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 문제는 세대 차이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 말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누구나 대화를 할 줄 아는 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대화가 세상에서 제일 쉽고 즐거운 일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불편한 일이기도 하다. 대화에 아예 흥미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대화가 잘 되지 않아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 특히 이런 대화의 어려움은 아이들과 대화하고 싶은 부모, 손자, 손녀와 대화하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나이 차이가 많은 관계에서 두드러진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나는 과연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화를 잘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대화를 왜 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대화는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실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재미와 즐거움이라는 유의적인 목적도 가진다. 진지한 태도로 심오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편안하게 가벼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소위 말하는 영양가 없는 대화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고 일상의 즐거움을 느끼며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 그런 이유로 이런 가벼운 일상의 대화가 부모, 자식, 부부, 연인, 친구 사이에서 훨씬 중요하다. 대화를 잘하고 싶다면 바로 대화가 가진 이 유의적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 결국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한 핵심은 흥미와 재미다. 그 누구도 자신이 알고 싶지 않고 재미도 없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한 사람만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대화에 참여한 모두가 그렇게 느끼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함께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사춘기 자식들과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그러기 힘든 이유는 부모가 자기 기준에서만 재미있는 일방통행과도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기 때문이다. 대화 참여자 모두가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능하면 옛날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요즘 아이들이 공중전화가 있던 시절의 이야기를 재미있어 할까? 비디오를 빌려보고 영화 한 편을 다운받으려면 하루 종일 걸렸던 시절의 이야기, 옛 추억으로 사라진 그 시절 아이돌에 대한 이야기를 과연 재밌어 할까? 10대 자녀들에게 부모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딸, 뭐 보고 있어? 응? 이 가수 누구야? 너무 요란하기만 하다. 가사도 하나도 안 들리고 이게 노래야? 엄마가 네 나이였을 때는 김한선이 최고였는데. 어땠냐면 말이야. 아들, 축구 봐? 요즘 축구는 뭔가 축구가 아닌 것 같아. 보는 재미가 없어. 아빠한테 축구는 어땠냐면, 얘들아, 아빠는 어렸을 때 단칸방에서 6 식구가 함께 살았어. 화장실도 밖에 있었다니까. 야, 너네는 지금 복 받은 줄 알아. 이런 말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흥미가 있을 리 없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먼 과거의 얘기만으로도 이미 지루한데 심지어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속해 있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면 지루함을 넘어 기분까지 나빠진다.
권위적인 사람을 비꼬는 별칭인 꼰대와 항상 붙어 다니는 라떼는 이라는 문구가 나 때는 말이야 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것이다.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심지어 묻지도 않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늘어놓는 기성세대를 풍자한 이 표현은 옛날 이야기가 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너무 먼 과거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흥미롭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재 혹은 아이들도 기억할 정도로 가까운 과거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 아이들이 먼저 엄마랑 아빠 어릴 때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대화를 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나만 아는 이야기 말고 함께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삼는 것이다.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 일들 중에서도 함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야 모두를 대화에 참여시킬 수 있다. 함께 갔던 여행, 함께 봤던 영화, 함께 먹었던 음식 등 함께 했던 모든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니 모두가 적극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좋은 주제들이다. 아들, 우리 여름 휴가 갔을 때 뭐가 제일 재밌었어? 아빠는 수영장에서 우리 가족 다 같이 수영했던 게 제일 좋았거든. 딸, 엄마가 창건 수업 갔을 때 처음으로 학교 들어가 봤잖아. 너희 학교 엄청 크더라. 근데 급식실은 몇 층에 있어? 엘리베이터 없던데 교실로 올라가기 안 힘들어? 이처럼 공통의 주제로부터 대화를 시작해서 차츰차츰 영역을 넓혀가며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방법은 대화 전체에서 내가 말하는 양보다 듣는 양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살다 보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고민거리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럴 때는 누구라도 만나 고민을 털어놔야 답답함이 해소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을까? 당신이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자신의 고민을 내가 아닌 다른 친구를 불러내어 쏟아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도대체 그 친구는 왜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나를 더 이상 절친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가? 내가 뭔가 서운하게 했나? 여러 가지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서운함마저 느낄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신의 대화 방식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고민을 털어내 답답함을 풀고 싶어하는 친구에게 너 진짜 고민되겠다. 그런데 나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 그때 내가 어땠냐면 하고 내 이야기를 늘어놓는 식으로 긴 시간 조언을 건네지 않았는지 말이다. 위로와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자기 고민을 친구에게 짊어지게 하진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정작 말을 하려던 사람은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하고 들어줘야 할 사람이 말을 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벌어진다. 당연히 이 경험을 한 사람은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순간에 그 말 많은 친구 대신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다른 친구를 찾을 것이다. 특히 대화 상대가 어리면 어릴수록 많이 들어줘야 한다. 누군가의 말을 가만히 듣는다는 것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인내심이 부족한 어린아이일수록 남의 말 듣는 걸 어려워한다. 얘들아, 엄마랑 대화 좀 할까? 라며 아이들 앞에 앉혀놓고는 부모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아이들이 과연 부모님과의 대화를 반가워할까? 오히려 대화하자는 그 소리 자체를 피하게 될 게 분명하다.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들 뭐해? 오늘 친구들이랑 뭐하고 놀았어? 딸, 뭐 보고 있어? 야, 이 친구들이 요즘 우리 딸이 좋아하는 아이돌? 이름이 뭐야?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 아빠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라고 먼저 묻는 것이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즐거운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질문을 잘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대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끌어주고 그만큼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준다. 다른 집 아이들은 아빠하고 수다도 잘 떨고 그런다는데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렇게 무뚝뚝하고 재미가 없는 거지? 엄마에게는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면서 아빠 이야기는 왜 그렇게 안 하지? 내가 이렇게나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런 노력을 몰라주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동안 정말 아이가 원하는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 돌아보자. 무턱대고 부딪힌다고 매끄러운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예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계속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대화를 하려 하면 절대 화목하고 즐겁게 대화할 수 없다. 핵심은
대화를 시작할 때 먼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의미를 알면 함께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함께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이다. 솔직함과 무례함을 헷갈리지 마라. 선의의 거짓말은 과연 해도 괜찮은 걸까? 어쨌든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일이니까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거짓말이 상대방에게 배려와 존중이 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여기서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은 없다. 이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선의의 거짓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좋은 인간관계와 즐거운 소통을 이야기하는 강사인 나는 당연히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제한 없이 거짓말이 허용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거짓말로 인해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거짓말을 해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면 그 순간 선의라는 좋은 의도는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보통 선의의 거짓말은 중대하지 않은 가벼운 사안들,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일을 다룰 때 쓰는 것이 좋다. 이런 사안들은 만에 하나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전제를 바탕에 둔다면 선의의 거짓말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아주 많다. 당연히 상대방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하는 거짓말이 대표적이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동심이라고 한다. 아이가 아주 짧은 시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이 순수한 마음이 주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 많은 어른이 존재하지 않는 산타클로스를 흉내를 내며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한다. 때로는 아빠가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아이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미리 준비해 놓은 선물을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 몰래 둔 채 시치미를 떼기도 한다. 산타클로스인 척하는 부모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이 거짓말이 언제까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보기도 한다. 자신의 아이가 최대한 오래오래 이 거짓말을 믿어주길 바라면서 말이다. 이는 누군가를 기쁘게 만드는 선의의 거짓말이다. 연인 사이에서도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다. 여자친구가 큰맘 먹고 좋은 미용실에 다녀왔다며 새로 바꾼 머리가 어떤지 묻는데 거기다 대고 괜찮긴 한데 자기랑 별로 안 어울린다. 자기는 파마 머리보다 생머리가 더 어울려. 파마하면 좀 나이 들어 보여. 라고 솔직하게 말한다면 어떨까? 나중에 가서 아무리 예쁘다고 말해준들 이미 기분은 상한디다. 여자친구가 큰맘 먹고 새롭게 시도한 헤어스타일이 어떤지 물어볼 때, 남자친구가 새로 산 옷이 어떤지 물어볼 때, 설령 내 생각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도 너무 잘 어울린다며 칭찬을 해주는 것.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 대접받은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너무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워주는 것. 생일 선물을 풀어보니 썩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너무 갖고 싶었던 물건이라며 기쁘게 받아주는 것. 모두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 덕분에 상대는 행복해할 것이다. 선의의 거짓말은 상대의 감정이나 정서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이 효과는 특히 상대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순간에 빛을 발한다. 안타깝게도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향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을 담은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 반드시 완치되실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곧 치료법이 나올 거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다시 건강해질 수 없어 힘드시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희망 대신 사실을 전한다. 심지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헛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환자를 속이는 것일 뿐이고 그것이 오히려 환자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말이다. 과연
어떤 말이 그 순간 환자에게 도움이 될까? 때로는 좋아질 거라는 말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위로와 응원을 받을 때도 있고, 나올 수 없다는 진실을 깨달았을 때 더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 유소년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아들의 경기를 지켜보는 부모가 있다. 잘했으면 하는 마음과는 달리 아들은 계속해서 실수를 한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은지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 경기력은 분명 좋지 않다. 전반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부모는 아이 근처로 향한다. 이때 부모는 웃는 얼굴로 아들 잘하고 있어. 괜찮아. 파이팅! 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심각한 얼굴로 너 오늘 왜 그래?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좀 잘해봐.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앞의 말은 거짓이고 뒤의 말은 진실이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아 속상해하고 있는 아이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용기를 얻게 될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웃는 얼굴로 건넨 거짓말일 것이다. 거짓말이 아이가 좌절하지 않도록 감정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선의의 거짓말은 사회적 예의를 지키는 좋은 방법으로도 쓰인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요식행위라는 것이 존재한다. 요식행위는 실제 의미는 없지만 절차나 예의를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하는 행위를 뜻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업무 이메일을 작성할 때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권하고 있다. 언젠가 아직 사회 경험이 없는 예비 인턴 학생들에게 비즈니스 매너 강의를 한 적이 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내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다. 강사님도 그러시고 다른 책에서도 그러던데 이메일 끝에 감사합니다라고 꼭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감사하지 않으면 안 적어도 되나요? 나는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과 상관없이 무조건 적는 것이 좋다고 답해주며 요식행위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었고, 그것이 어떻게 예의와 이어지는지도 덧붙여 말해 주었다. 아마 그 학생은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하다고 적는 게 거짓말 혹은 위선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봐야 한다. 그것이 곧 예의와 존중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식당에서 반찬을 더 요청할 때 사장님 죄송한데 반찬 좀 더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당신의 친구라면 야,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송해 뭘 죄송해. 우리가 돈 내고 먹는데 괜히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 라고 말할 것인가. 사실 일하고 있는 와중에 뭔가를 부탁하는 것이 미안해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때의 죄송한 데는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와 같은 말이다. 죄송하지도 않으면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을 불필요한 거짓말로 여길 수도 있지만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고 싶어서 사용하는 선의의 거짓말로 여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더 예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 선의의 거짓말이 가지는 장점과 일상 대화에서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어디까지를 선의라고 정의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사람마다 느끼는 선의의 기준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의 거짓말로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면 상대의 감정과 정서를 보호하고 예의를 갖추려는 선의로 거짓말을 적절하게 활용해가며 소통하기를 권한다. 난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는 무례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때로는 진실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말이 오가는 길을 깔끔하게 비워두자. 대화는 두 사람의 말이 오고 가는 일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의 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다. 그래서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말이 오가는 그 길에 장애물을 두지 말아야 한다. 내 말이 온전히 상대에게 갈 수 있고 상대의 말이 온전히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말이다. 비즈니스를 위한 대화에서 이 행동은 특히나 더 중요하다. 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고객과 마주 앉아 상담을 진행하는 영업사원들에게 될 수 있으면 정면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상담을 진행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는 고객과 친밀한 대화와 공평한 대화를 하기 위함이다. 만약 두 사람이 각자의 노트북을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눈다면 문제가 없지만 한 사람만 자기 앞에 노트북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뭐야, 내가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 건가? 평가를 받고 있나? 하고 생각하며 하대를 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대화를 나누는 중간중간에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옮기는 행동을 하면 상대는 더 불편해진다. 저 화면으로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보의 불균형에서 오는 불안감이 한층 더해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업을 위한 상담을 할 때는 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노트북을 정면이 아니라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놓는 것이 좋다. 대화의 통로도 열어놓고 자료도 확인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은행 창구의 직원들이 모니터를 어디에 두고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알다시피 모든 은행 창구의 모니터들은 고객과 직원의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으로 놓여 있다. 대화의 통로가 완전히 열려 있으면서도 모니터 화면이 노출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구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도에서는 신분증을 건넬 때 정면으로 자연스럽게 팔을 뻗어 직원에게 건네면 된다. 반대로 모니터가 대화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공간도 있는데 바로 공공기관의 민원실이다. 주민센터나 세무서를 방문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커다란 모니터가 직원과 고객 사이를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 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직원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직원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이 구도에서는 신분증을 건넬 때 모니터를 피해 아래쪽으로 팔을 뻗어 건네야 한다. 모니터를 정면에 배치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테니 이를 잘못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직원의 친절함이 고객에게 전달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친절함을 나타내는 여러 비언어적 표현 중에서도 표정과 눈빛, 그리고 고갯짓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의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모니터의 위치를 살짝 바꾸는 것일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모니터가 완전히 열려있는 공간도 있다. 바로 휴대폰 매장이나 자동차 판매점이다. 이런 곳은 모니터가 고객과 직원을 향한 채로 옆에 놓여 있다. 대화의 통로를 완전히 열어놓을 뿐 아니라 모니터의 정보를 고객과 직원이 함께 보며 견적을 산출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이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하면 모니터 위치에 따른 소통 방식의 차이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차이는 일상 속에서도 느낄 수 있다. 식탁에 앉아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부모 앞으로 아이들이 다가와 엄마 아빠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말을 건넨다. 이때 부모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다. 펼쳐진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 화면 너머로 시선만 옮겨 대화하는 것과 그 즉시 노트북을 덮고 아이와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것이다. 당연히 후자의 부모가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대화 상대다. 만약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과감하게 덮은 노트북을 아예 옆으로 치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가 느끼는 기분은 훨씬 더 좋아진다. 만약 꼭 처리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있다면 급한 마음에 노트북 너머로 시선만 아이에게 옮겨 불편한 대화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아이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화를 잠시 미루는 것이 좋다. 아빠가 급해서 그런데 이거 금방 끝내고 얘기해도 될까? 5분만 기다려줄 수 있어? 라고 말이다. 노트북을 예로 들어 대화의 장애물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건 비단 노트북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책이든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든 신문이든 당신과 상대의 사이에서 대화를 조금이라도 가로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과의 대화에 온전히 집중할 때 좋은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가 대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상대에게 보여줄 때 좋은 대화가 완성된다.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말을 잘 들어줘. 우리 팀장님은 언제나 내 말에 귀 기울여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찾아가고 싶어. 인간관계에서 이보다 더 기분 좋은 평가가 있을까? 내 말이 온전히 상대에게 가고 상대의 말이 온전히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대화의 길을 항상 깔끔하게 비워두자.
경청의 메시지를 보내는 눈맞춤. 대화를 할 때 서로 눈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안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의외로 대화할 때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직업 특성상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하는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눈맞춤을 어려워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강의를 할 때는 그곳에 모인 청중들에게 시선을 골고루 배분해야 하는데 이때 눈맞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보곤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왼편에 있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강의를 할 때 오른편에 있는 청중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보고 있다. 그러다 내가 시선을 오른편으로 돌리면 방금 전까지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 중 몇몇이 깜짝 놀라며 서둘러 시선을 피한다. 눈맞춤이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들이다. 눈을 잘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대 나쁘거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다. 전통적인 한국 문화에서는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시선을 아래로 내리는 것이 예의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허리 숙여 인사를 할 때나 악수를 할 때, 술을 받을 때, 구중을 들을 때 등 손윗 사람과 함께하는 행동에서 그것이 예의라고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는 눈맞춤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만큼 눈맞춤을 어색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예의의 형태도 자연스럽게 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사 예절 중의 하나로 예전에는 밥을 먹을 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지금은 다르다.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곁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대로 변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대화할 때 시선을 피하는 것보다는 눈을 맞추는 것이 예의에 맞는 행동이 되었다. 대화할 때 눈맞춤은 의사소통의 시작과 끝이다. 인간의 눈과 동물의 눈 사이에는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인간은 공막이라고 부르는 흰자위가 매우 넓고 또렷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인간은 눈동자의 움직임이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인간에게 다른 동물들은 가지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주었다. 눈만으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선이 향하는 곳이 바로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곳이다.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눈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나의 관심은 당신과 당신이 하는 말에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눈으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말할 때도 마찬가지다. 지금 나의 관심은 내가 하는 이 말을 당신에게 전하는 데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이때의 시선은 내가 하는 말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상대에게 분명히 알리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서는 대화를 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이를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 자신감이 없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 준비가 부족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등등의 의미로 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때 상대의 눈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바라봐야 할까? 대화는 듣기와 말하기라는 두 가지 행동으로 구성된다. 의사소통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7-80%, 말할 때는 5-60%의 비중으로 상대의 눈을 바라보라고 조언한다. 이 비중의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들을 때는 눈을 맞추는 시간을 많이 갖고 말할 때는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눈을 맞춰도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비중을 더 높이길 추천한다. 특히 상대의 말을 들을 때는 100% 눈을 맞추는 것이 좋다. 7-80%의 비중으로 눈을 맞추며 듣는다는 말은 20-30%의 비중으로 다른 곳을 쳐다본다는 뜻이고 이는 상대가 집중을 안 하고 있나? 내 얘기가 지루한가? 주변에 무슨 일이 있나? 대화하기 싫은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너무 눈을 빤히 쳐다보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싸우자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하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역효과는 사실 눈을 맞추는 비중이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에 따라 나타난다.
눈을 부릅뜨고 강하게 째려보는 눈빛이 아닌 평온하고 부드러운 눈빛이라면 상대가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말할 때에는 시선이 조금 자유로워도 괜찮다. 실제로 뭔가를 떠올리거나 고민을 할 때 잠시 말을 멈출 때는 시선을 상대에게서 떼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도 하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자주 상대에게서 시선을 떼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토록 눈맞춤을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눈맞춤이 가지는 의미 때문이다. 평상시에는 서로의 눈을 잘 바라보며 대화를 하는 부부도 부부싸움을 할 때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동물들이 싸우는 모습에서도 시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한껏 몸을 부풀려 서로를 노려보다가 결국 어느 한쪽이 시선을 떨구는 것으로 싸움의 승패가 결정된다. 부부싸움도 이와 비슷하다. 처음엔 서로의 주장을 펼치며 동등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승패가 결정된다. 공격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상대를 똑바로 주시하며 말을 이어가지만 기세가 꺾인 사람은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체념한 듯 듣는다.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거나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대화를 포기해버렸음을 시선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선은 무척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 아이가 부모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곧바로 아이의 눈을 바라봐줘야 한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아이들도 자신의 말을 듣는 부모의 시선이 어떤 의미인지 다 느낀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에게 시선을 맞추고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어떤 말이든 할 수 있게 된다. 시선의 높이를 맞춰주면 더욱 좋다. 높은 위치에 있던 엄마 아빠가 자신의 말을 듣기 위해 무릎을 굽혀 시선을 맞춰준다면 아이는 더욱 큰 친밀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실제로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굽혀 아이와 대화하는 어른들을 길에서 종종 보는데 이는 좋은 대화 습관일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애정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멋진 모습이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도 서로의 눈을 보며 대화해야 한다. 눈을 마주치는 행동은 존중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행동은 무시가 될 수 있다. 부부와 연인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존재이다. 그렇게 의사소통의 질이 곧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나누는 대화가 많을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돈독해질 수밖에 없다. 설거지를 하는 중에 상대가 뒤에서 말을 걸어올 때도 고개를 돌려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눈맞춤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가능한 상대를 바라보려 노력한다. 많은 사람 앞에서 원고를 읽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시종일관 원고의 시선을 고정하고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고와 청중을 번갈아 바라보며 읽는 사람이 있다. 듣는 사람의 말을 받아 적을 때도 메모지에 시선을 고정한 채 열심히 적어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메모하는 중간중간 고개를 들어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다. 당연히 후자의 사람들이 더 큰 존중을 표하며 더 세련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눈맞춤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행동이다. 전통적인 한국 문화의 특성상 눈맞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기성세대에도 그렇고 SNS나 메신저 같은 온라인 소통이 익숙한 어린 세대에게도 눈맞춤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나 요즘 어린아이들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의사소통을 주로 하다 보니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하는 대화를 낯설게 느낀다. 만약 당신의 아이가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어린 시절부터 습관을 들여 눈맞춤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이 나부터 시선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나는 지금 내 아이의, 내 배우자의, 내 연인의, 내 동료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대화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여러 사람과 즐겁게 대화하는 법.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대화는 두 사람끼리 나누는 대화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들어야 할 말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말들이 나에게 오는 방향이 여러 갈래라서 경청의 눈맞춤을 하기도 만만치 않다.
내가 내뱉는 말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는 점도 여러 사람과의 대화를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살면서 쌓는 인간관계 중에서 모임에서의 인간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가족과의 시간도 결국 모임이고 회사 동료들, 친구들이나 동호회 회원들과의 시간도 모임이다. 이런 모임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모임에서 환영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가 결정된다. 이런 자리에서는 한 사람이 아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과 골고루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신만의 목적에 매달리느라 이 점을 놓치는 사람도 많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한 와인 동호회가 주최하는 정기 시음회가 열렸다. 한 달에 한 번 주말 저녁에 다 같이 모여 준비된 와인을 마시면서 와인 공부도 하고 친목도 다지는 그런 자리였다. 원탁 테이블이 여러 개 준비되어 있고 테이블마다 10명 남짓의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모임에 한 남성이 처음 출석했다. 그는 자신의 맞은편에 앉은 여성 회원이 이성으로서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는 그녀를 향한 호감을 숨길 마음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모임을 갖는 2시간 내내 적극적으로 그 여성 회원에게만 말을 걸 뿐 다른 회원들과는 일절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그녀와 친해지겠다는 일념뿐이다. 어찌나 티가 났는지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남자가 구해야 하는 것이 뻔히 보일 정도였다. 남자는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 모임 때 만나면 더 친해져야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이후로 그는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인 한 대표가 사업가들이 모이는 비즈니스 모임에 참석했다. 자신과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모임이어서 인맥도 쌓고 영업도 하려고 시작한 활동이었다. 그렇게 아침 일찍 모여 간단한 강의를 듣고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친목을 쌓는 형태로 진행되는 정기 모임에 몇 차례 참석했다. 그리고 그는 그때마다 영업 대상이 될 사람을 물색했다. 자신이 만드는 제품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을 말이다. 그의 목표는 모임을 한번 나갈 때마다 고객을 한 명씩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모임이 시작되면 사람들을 훑어보며 재빨리 목표를 정하고 그 사람과 친분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목표를 삼은 사람이 자신의 옆에 앉으면 좋겠지만 그런 행운은 잘 찾아오지 않는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늘 자신과 멀리 떨어져 앉아 있어 대화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는 최선을 다해 말을 걸었다. 모임이 끝나기 전에 유의미한 친분을 만들어야 해서 마음이 바쁜데 양옆에 앉은 사람들이 수시로 말을 걸어와 짜증이 나기도 했다. 그는 짧은 대답으로 대화가 길게 이어지는 것을 막고 그 사람들을 건너뛰어 목표 대상과의 대화에 집중했다. 그런데 몇 차례 모임에 참석한 이후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창피함을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모임을 탈퇴해버렸다. 이처럼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한 사람과만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춰진다.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모인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더 우선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함께 친분을 쌓는 자리에서 연애를 위한 구애에만 집중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영업에만 집중한다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물론 연애를 하거나 사업을 위한 인맥을 만드는 것도 모임에 참가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개인적인 목적만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사적인 목적에 매몰되면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는 신뢰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임 등에서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설령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잠시 뒤로 밀어놓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골고루 대화하기를 원칙으로 삼고 내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대화 상대는 내 양옆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이에 두고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옆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양옆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 비중을 높게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만약 정말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당장 다가가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적정한 타이밍, 가령 모임이 끝나는 순간이나 자리를 바꾸는 순간에 개인적으로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자. 그것이 그 누구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는 방법이다. 여러 사람과 대화할 때 대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배분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질문을 던지며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을 대화에 참여시킨다. 특히 내성적인 성격 탓에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배려가 더욱 고맙게 느껴질 것이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으니 모임의 분위기도 한결 편안해질 것이다. 이때 사람들에게 건네는 질문은 누구라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주제들이어야 한다. 모임에 오게 된 계기나 모임의 주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좋다. 반면에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대화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귓속말이다. 모두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귓속말로 이야기를 나누면 그건 다른 사람들을 대화에서 따돌리는 셈이 된다. 귓속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한 궁금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모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서 두 사람만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개인적으로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적절한 상황에 자리를 옮겨 떳떳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될지 배척당하는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외모와 옷차림, 경제력 등이 아니다. 얼마나 그 자리의 성격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을 배려하며 대화하는지에 따라 나의 호감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을 배려하며 대화하는지에 따라 나의 호감도가 갈린다. 때로는 대화에도 여유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인간관계는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